왕위를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스스로 내려놓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권력 대신 목숨을 택했고 야망 대신 평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무려 260여 년 동안 역사에서 지워졌다. 죽어서도 왕 대접을 받지 못한 비운의 군주, 그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1359년 음력 8월 보름날 북령이라는 마을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고려에 이름난 무장 서진태였다. 어머니는 정의왕후 윤씨였다. 그 아이는 둘째 아들이었고 이름은 진관이라 지었다. 훗날 새 왕조의 두 번째 임금이 될 인물이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아버지 서진태는 누구나 안다. 다섯째 동생 서진원도 누구나 기억한다. 그런데 둘째 서진관은 어떠한가? 500년 왕조 27 임금 가운데 그만큼 존재감이 희미한 왕은 찾기 어렵다. 재위 기간은 고작 2년 남짓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무려 26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묘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다른 임금들은 승하하면 곧바로 묘호가 올려졌다. 초대 임금 서진태에게는 계조라는 묘호가 붙었다. 셋째 임금 서진원에게는 성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졌다. 그런데 서진관에게는 오직 공안왕이라는 시호만 주어졌을 뿐이었다. 그가 비로소 의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것은 제19대 임금 제2 7년의 일이었다. 1683년이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가? 왜 그는 살아서도 힘없는 왕이었고 죽어서도 왕 대접을 받지 못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다. 서진관은 6 형제 중 둘째였다. 맏형은 서진후였고 셋째는 서진이었다. 넷째는 서진간이었고 다섯째가 바로 서진원이었다. 여섯째 서진현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형제들 사이에서 서진관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 맏형 서진우는 학문을 좋아했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셋째 서진이는 조용한 성품이었다. 넷째 서진관은 야심이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했다. 다섯째 서진원은 총명하고 야심만만했다. 서진관은 이 형제들 사이에서 무인의 기질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인물이었다. 어릴 때부터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났다. 성품은 온화했지만 전장에 나서면 용맹했다. 지략도 남달랐다. 21살이 되던 1379년 음력 6월부터 아버지 서진태를 따라 전장을 누볐다. 남쪽 해안까지 밀려온 해적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적의 선봉장을 직접 베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1390년에는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들의 옥사를 국문하는 데 참여했다. 1391년 음력 8월에는 절제사 강만수와 함께 서해안에 침입한 해적을 물리쳤다. 무려 20여 년 동안 전쟁터를 누빈 진짜 무인이었다. 칼자루를 줄 알았고 전략을 짤 줄도 알았다. 수십 차례 전투에서 목숨을 걸었다. 이런 사람이 왜 역사에서 지워졌을까? 서진관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확연히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를 깊이 존경했다.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무엇보다 원했다. 전장에서는 용맹한 장수였지만 궁궐에서는 겸손한 왕자였다. 이 성품이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1394년 7월 서진태가 새 왕조를 세웠다. 500년 사직의 시작이었다. 서진관은 영평군에 봉해졌다. 의흥친군이 절제사에도 임명되었다. 왕자로서 병권을 쥐게 된 것이다. 1395년에도
해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장이 아니라 궁궐 안에 있었다. 서진태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다. 첫째 부인은 정의왕후 윤씨였다. 서진관의 어머니였다. 둘째 부인은 현덕왕후 배씨였다. 그런데 정의왕후는 새 왕조가 세워지기 전인 1393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현덕왕후 배씨가 실질적인 왕비가 된 것이다. 배씨는 고려 최고 명문가의 딸이었다.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했다. 궁중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현덕왕후에게는 2 아들이 있었다. 7째 서진번과 8째 서진석이었다. 서진태는 막내 아들 서진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1394년의 일이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적장자 승계의 원칙으로 보면 정의왕후의 아들들이 우선이었다. 맏아들 서진우는 이미 정계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렇다면 둘째 서진관이 세자가 되는 것이 순서였다. 하지만 서진태는 어린 서진석을 세자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 현덕왕후 배씨의 영향력이 컸다. 개국공신 한도전도 서진석을 지지했다. 한도전은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 어린 세자라면 신하들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왕권보다 신권이 강한 나라를 꿈꿨다. 서진석은 고작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였다. 한도전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 정의왕후 소생의 왕자들은 분노했다. 특히 5째 서진원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아버지의 왕조 건설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진원의 공은 대단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최몽주를 제거한 것도 서진원이었다. 이화도 회군 이후 정치적 기반을 닦은 것도 서진원이었다. 그런데 세자 자리는 배다른 막내에게 돌아갔다. 서진원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여기서 서진관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기록을 살펴보면 서진관은 동생 서진원의 편이었다. 새 왕조 건국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가 최몽주 제거였다. 1394년 4월의 일이다. 최몽주는 고려의 충신으로서 새 왕조 건국을 끝까지 반대했다. 서진원이 최몽주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을 때 서진관이 동참했다. 형제들 가운데 오직 서진관만이 서진원을 적극 지지했다는 기록이 있다. 맏형 서진우는 이미 정계에서 물러나 있었다. 아버지 서진태도 최몽주 제거를 꺼렸다. 최몽주는 한때 서진태와 뜻을 같이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형 서진관의 지지는 서진원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아예 최몽주 숙청의 실질적 배후가 서진관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서진관이 먼저 거사를 제안했고 서진원이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진관이 결코 우유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온화한 성품 뒤에 과감한 결단력이 숨어 있었다. 필요할 때는 칼을 뽑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만 그 칼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지 않았을 뿐이다. 시간은 흘러 1400년이 되었다. 새 왕조가 세워진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한도전의 권력은 날로 커졌다. 그는 북방정벌을 계획했다. 북쪽의 강대국을 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사력을 일원화하려 했다. 왕자들과 종친들이 보유한 사병을 모두 혁파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진원에게 이것은 마지막 남은 힘마저 빼앗기는 것이었다. 한도전은 서진원을 경계했다. 서진원의 재능과 야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한도전은 서진원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서진원의 측근들을 하나둘 제거했다. 서진원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궁궐 안팎에 불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진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기다리면 죽는 것은 자신이었다. 서진원은 조영무와 조원 같은 무장들과 비밀리에 결탁했다. 사병을 거느린 인물들이었다. 넷째 형 서진관도 이 계획에 가담했다. 물론 서진관도 알고 있었다. 거사의 날이 다가왔다. 1400년 8월 26일 밤이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 서진원이 군사를 이끌고 한도전의 저택을 급습했다. 한도전은 잠옷차림으로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심효생 등 측근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재판 같은 것은 없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참수되었다. 이어서 군사들은 세자 서진석의 저택으로 향했다. 무안대군 서진번의 저택도 포위되었다. 두 왕자 모두 그날 밤 목숨을 잃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참극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무인정변 또는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불렀다. 서진태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사랑하는 현덕왕후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서진태는 밤새 통곡했다고 전해진다. 어린 서진석의 죽음이 특히 그를 괴롭혔다. 세자로 세운 것이 오히려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꼴이 되었다. 서진태는 서진원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군권은 서진원의 손에 있었다. 궁궐의 경비도 서진원의 병사들이 장악했다. 이제 새로운 세자를 정해야 했다. 누가 보아도 서진원이 세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서진원은 세자 자리를 거절했다.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진원은 한도전과 서진석을 제거하면서 적장자 승계라는 대의를 내세웠다. 첫째 부인의 아들이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바로 세자가 되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서진원 위로 형이 3명 있었기 때문이다. 적장자 승계 원칙대로라면 서진관이 세자가 되어야 했다. 서진관은 극구 사양했다. 실록에 그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서진관이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대의를 주창하고 나라를 세운 공로는 모두 정한군에게 있는데 내가 어찌 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느냐. 정한군은 서진원의 봉작이었다. 서진관은 진심으로 말한 것이었다. 모든 공이 동생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진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형제의 정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었지만 속내는 달랐다. 서진원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형을 내세운 것이었다. 서진관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 세자라도 되어야 했다. 결국 서진관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1400년 8월의 일이다. 그리고 한 달 뒤인 9월 서진태가 왕위를 내려놓았다. 42살의 서진관이 세왕조의 두 번째 임금으로 즉위했다. 의종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라 부르기도 민망한 것이었다. 서진관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다. 옥새는 그의 손에 있었지만 실권은 모두 서진원에게 있었다. 실록을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요한 정책 결정은 모두 서진원이 주도했다. 인사권도 서진원이 행사했다. 군사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서진관은 형식적인 제가만 했을 뿐이다. 마치 도장만 찍는 사람 같았다. 서진원이 올린 안건에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거부할 수도 없었다.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서진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형제들의 피를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401년 3월 서진관은 수도를 옮겼다. 새로 지은 도읍에서 옛 도읍 송림으로 천도한 것이다. 공식적인 이유는 풍수질이었다. 궁궐에 까마귀와 까치가 자주 날아와 불길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 궁궐은 형제들이 피를 흘린 곳이었다. 서진석이 죽은 곳이었다. 서진번이 목숨을 잃은 곳이었다. 한도전이 참수당한 곳이었다. 밤마다 그들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을 것이다. 서진관은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옛 도읍이 마음이 편했다. 서진관이 재위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401년 8월에는 분경금지법을 제정했다. 관리들이 권세가에게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였다. 11월에는 조례 상정도감을 설치했다. 법전을 정비하기 위한 기구였다. 새 왕조에 걸맞은 법체계를 만들려 한 것이다. 이런 업적들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서진원의 영향력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진관 독자적인 업적이라 보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서진관은 왕으로서 무엇을 했을까? 실록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눈에 띈다. 서진관은 자주 춤을 추었다. 왕조실록에서 임금이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최초의 인물이 바로 서진관이다. 1401년 6월 초하루날 서진관이 백관을 거느리고 상왕서진태를 찾아뵈었다. 한 신하가 옛 고사를 들며 서진관에게 춤추기를 청했다. 서진관이 흔쾌히 일어나 춤을 추었다. 서진태도 따라 일어나 함께 춤을 추었다. 부자가 나란히 춤추는 모습이었다. 석 달 뒤인 10월에도 서진관은 상왕과 함께 춤을 추었다. 1402년에는 세자 서진원과도 함께 춤을 추었다. 이때 예조의 관리가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이 아버지와 춤추는 것은 효의 표현이니 괜찮다. 하지만 세자와 춤추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서진관은 술에 취해 몰랐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춤을 추었다. 격구도 즐겼다. 사냥도 좋아했다. 연회를 자주 열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부는 서진관이 무능한 왕이었다고 본다. 정치는 뒷전이고 놀기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서진관은 정치적으로 무력한 왕이었다. 실권이 없었다. 모든 결정은 서진원이 내렸다. 서진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욕심을 내려놓는 편이 나았다. 권력 다툼에서 한 발 물러서면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었다. 춤을 추고 격구를 즐기고 사냥을 다니는 것은 서진관 나름의 처세술이었을 수 있다. 위험하지 않은 왕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야심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서진원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지혜가 아닌가. 권력의 칼날 위에서 춤을 추며 살아남은 것이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다. 1402년 정월이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주인공은 넷째 형제 서진관이었다. 서진관에게는 왕위에 대한 야심이 있었다. 서진관에게는 정비소생의 아들이 없었다. 서진관 다음 왕은 동생들 가운데 누군가가 될 터였다. 서진관은 자신이 서진원보다 형이니 당연히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박포라는 신하가 불을 질렀다.
박포는 원래 무인정변 때 서진원 편에 섰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논공행상에서 1등 공신에 오르지 못한 것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박포는 서진관에게 접근했다. 서진원이 서진관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 밀고를 했다. 서진관의 공포심을 부추긴 것이다. 서진관은 결국 군사를 일으켰다. 도성 안에서 서진원의 군사와 충돌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서진원의 군사력은 서진관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틀 만에 난이 진압되었다. 서진관은 포박되어 도성 밖으로 쫓겨났다. 유배형에 처해진 것이다. 박포는 참수되었다. 이제 더 이상 명분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난이 끝난 지 나흘 뒤인 2월 초하루날 서진관은 서진원을 세자로 책봉했다. 하륜이라는 신하가 제안한 승계 원칙이 적용되었다. 적장자가 후사가 없으면 나머지 아들로 계승한다는 원칙이었다. 서진관에게는 정비소생의 아들이 없었다. 셋째 서진이는 왕위의 뜻이 전혀 없었다. 넷째 서진관은 난을 일으켰다가 유배되었다. 남은 것은 서진원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형식적 절차가 필요했다. 서진원은 서진관의 동생이었다. 동생이 형의 뒤를 잇는 것은 왕세자라 불렀다. 하지만 서진원은 왕세자가 되고 싶어 했다. 적장자 승계의 정통성을 갖추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진관의 양자가 되었다. 동생이 형식적으로 형의 아들이 된 것이다. 기묘한 일이었지만 권력 앞에서는 형식도 구부러졌다. 1402년 11월 13일 서진관은 왕위를 서진원에게 물려주었다. 제2년 2개월 만의 일이었다. 44살의 나이였다. 서진관은 마지막까지 깔끔했다. 미련이 없었다. 아니, 미련을 보일 수 없었다. 새 왕조의 세 번째 임금 성종의 시대가 열렸다. 서진관은 상왕이 되었다. 인문공의 상왕이라는 존호를 받았다. 상왕이 된 서진관은 인수궁에서 살았다. 근 20해를 그곳에서 보냈다. 격구를 즐겼다. 사냥을 다녔다. 온천 여행을 갔다. 연회를 열었다. 형식적으로는 성종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살 위의 형이었을 뿐이다. 성종은 서진관을 극진히 모셨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1402년에 조사이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켰다. 무인정변 때 불만을 품은 세력이었다. 그들은 서진관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다. 서진관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물론 서진관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곧 진압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진관은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 상왕 서진태와 임금 성종 사이에서 눈치를 보아야 했다. 서진태는 여전히 서진원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었다. 서진관은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야 했고 동생의 비위도 맞추어야 했다. 녹록지 않은 처지였다. 서진태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상황이 안정되었다. 이제 서진관과 성종 두 사람만 남았다. 성종의 왕권이 공고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편안해졌다. 성종은 형을 극진히 대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미묘한 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다. 이숙번이라는 공신이 있었다. 그의 집 앞에 새로 길을 내기로 결정되었다. 이숙번이 크게 반발했다. 내 집 앞에 왜 길을 내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인수궁 앞에 길을 놓으라고 맞받아쳤다. 인수궁은 서진관이 사는 곳이었다. 서진관도 못마땅해했다. 내 집 앞에 왜 길을 놓느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서진관에게는 이숙번의 요구를 물리칠 힘이 없었다. 상황이라는 지위가 무색했다. 결국 인수궁 앞으로 길이 놓였다. 성종이 방관했기 때문이었다. 한나라의 전직 임금이 공신 한 명의 행포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 서글픈 일이 있을까? 세월이 흘렀다. 서진관은 조용히 늙어갔다. 1421년 음력 10월 서진관이 세상을 떠났다. 65살이었다. 조선 역대 임금 가운데 상당히 장수한 편이었다. 천수를 누렸다고 할 만했다. 이제 묘호를 올려야 했다. 다른 임금들은 승하 직후 묘호가 올려졌다. 하지만 성종의 뒤를 이은 임금은 묘호를 올리지 않았다. 대국에서 하사하는 시호만 받기로 한 것이다. 공안왕이라는 시호였다. 그 임금은 이렇게 선언했다. 선대왕의 사후에 성종이라는 묘호를 올릴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조의 적통은 초대 임금에서 세 번째 임금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서진관은 그 사이에 잠깐 있었던 임금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서 서진관을 지우는 행위였다.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1483년 한 임금의 제12년에 묘호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대신들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성종은 서진관의 양자가 되어 왕위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생이었다.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 있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서진관에게 묘호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 성종은 서진관의 아들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동생이 아들이 되는 것은 후대에 혼란을 준다. 차라리 묘호를 올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었다. 묘호 하나를 놓고 이토록 복잡한 논리가 얽혀 있었다. 결국 서진관은 262년 동안 공안왕으로만 불렸다. 1683년 제19대 임금 제위 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의종이라는 묘호를 받았다. 그 임금은 왕실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려 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임금의 종묘 배양도 이때 이루어졌다. 서진관의 묘호 추상도 그 일환이었다. 262년 만의 복권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복권이었을까? 서진관의 무덤은 송림에 있다. 다른 임금들의 능은 대부분 도읍 근처에 모여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지만 서진관의 무덤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폐위된 임금들의 무덤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왕이었지만 끝까지 왕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이다. 서진관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는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 20해 넘게 전장을 누빈 무인이었다. 최몽주 제거에도 가담한 과감한 인물이었다. 다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 뿐이다. 아니,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을 정확히 읽었을 뿐이다. 서진관이 만약 왕위에 집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서진원과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진원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감안하면 서진관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서진석처럼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 서진관처럼 유배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진관은 다른 길을 택했다. 왕위를 내려놓고 춤을 추는 길을 택했다. 권력 대신 생명을 택했다. 야망 대신 평화를 택했다. 그리고 천수를 누렸다. 새 왕조 초기의 격동기에서 천수를 누린 왕족은 많지 않았다.
서진석은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되었다가 비명에 갔다. 서진번도 함께 죽었다. 서진관은 왕위의 욕심을 내다가 유배되었다. 한도전은 새 나라를 설계한 대학자였지만 칼에 맞아 죽었다. 최몽주는 충절의 상징이었지만 역시 비명에 갔다. 이들 모두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하지만 서진관은 살아남았다. 65살까지 천수를 누렸다. 물론 아쉬움이 없었을 리 없다. 왕으로서 제대로 된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것이 한이었을 것이다. 죽어서도 묘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지켰다. 형제들과 끝까지 화목하게 지냈다. 아버지 서진태를 극진히 모셨다. 동생 성종도 잘 보필했다. 서진관의 존재가 없었다면 왕조 초기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만약 서진원이 무인정변 직후 바로 왕위에 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서진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을 죽인 아들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을 어떤 아버지가 용납하겠는가? 다른 형제들도 반발했을 것이다. 셋째 서진이도 넷째 서진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내전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새 왕조가 건국 초기에 무너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진관이 그 사이에 있었다. 완충 역할을 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황이 정리되었다. 서진원은 그 시간 동안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반대 세력을 하나씩 제거했다. 군사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래서 순조롭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다. 서진관은 그 2년 동안 방패 역할을 한 것이다. 서진원과 서진태 사이의 갈등을 완화했다. 다른 형제들의 불만도 잠재웠다. 이것이 서진관의 가장 큰 공적이었다.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공적이었다. 서진관의 이야기는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한다. 왕좌에 앉은 자가 진정한 왕인가? 아니면 실질적 권력을 쥔 자가 진정한 왕인가? 서진관은 왕좌에 앉았지만 왕이 아니었다. 서진원은 세자였지만 실질적인 왕이었다. 형식과 실질이 괴리가 이토록 극명한 경우도 드물다. 하지만 서진관은 그 괴리를 받아들였다. 불평하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춤을 추었다. 격구를 즐겼다. 사냥을 다녔다. 이것을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혜롭다고 볼 수도 있다.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이기 때문이다. 서진관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왕위를 내려놓았다. 권력을 내려놓았다. 명예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생명을 얻었다. 평화를 얻었다. 천수를 누렸다. 역사는 그를 잊었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500년 왕조의 27 임금 가운데 가장 존재감이 없는 왕이었지만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을 수도 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왕좌를 택하겠는가 아니면 생명을 택하겠는가? 권력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평화를 택하겠는가? 서진관은 이미 600년 전에 그 답을 알고 있었다.